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10월 24일 목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큰 화제는 지금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쪽에 파병이 됐다, 이런 뉴스 때문에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김원수 유엔 전 사무차장 나오셔서 흥미로운 얘기 해주셨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핵을 쓰겠다는 러시아 위협이 서방에 통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의 패권이 좀 후퇴한 사이에 좀 권력의 구멍이 생기니까 유라시아 대륙을 이렇게 화분처럼 삼각형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왼쪽 편에서 계속 불이 나고 있는데, 그 불이 처음에 난 게 우크라이나고, 그 전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에서도 불이 났는데,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나고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나고 불이 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쪽 러시아 쪽의 위협이 통했는데, 이 동쪽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 어떻게 될 거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섬뜩한 예언을 해주셨는데, 관심 있으시면 어제 영상도 한번 보시고요. 오늘도 그 이야기 좀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러시아 전문가인 이대식 박사, 지난번에 나오셔서 러시아 경제 여전히 호황이라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좀 호응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이 북러 밀착 시대에 러시아하고 북한이 서로 어떤 속셈인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뒷코너에는 또 최승병 박사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최승병 박사도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조금 말씀도 해주시고, 또 전쟁 전문가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더하기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증시에서 엄청나게 이슈가 됐던 원전, SMR, 요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대식 박사, 태제미래전략연구원 연구실장님이시죠?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러시아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러시아가 전쟁 중에도 엄청나게 호황이다, 강력해지고 있다, 여러 가지 증거 직접 갔다 오신 거 얘기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이에 또 북한이 러시아 파병했다는 이 소문이 뉴스가 되고 해서 굉장히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처음에는 진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재밌었던 것은 이제 러시아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동영상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는 사실은 좀 우픈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위 여부에 오히려 파악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경우는 사실 이게 북한이다, 캄보디아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마치 바이든 날리면처럼 이 말하는 게 북한 말이 맞냐,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였고요. 또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면 국정원 발표에 의하면은 사실 11군단 최정예 폭풍군단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최정예 군대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게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또 극동에 북한군이라면서 또 동영상을 찍은 게 올라온 게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은 북한 사람들이 북한 말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러시아 사람들한테 확인해 본 결과 야쿠트어다, 북한 말이 아니다. 그게 힘들다야 뭐 이런 얘기라고 그게 바이든 건가요? 날리면처럼 그렇게 돼서 이건 한국말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야쿠트어다, 이렇게 해서 진위 여부가 상당히 재밌게 있었는데,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나온 동영상이 북한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첫 번째, 과연 이들이 최정예 특수전에 참가하는 폭풍 군대가 맞느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파병이냐라는 말을 쓰는데, 파병이냐 용병이냐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저렇게 베트남전에 참전할 때 우리 군복을 입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파병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군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북한이 공식적으로 파병된다는 것은 북한 군복을 입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러시아 군복을 입혔다라고 하는 거고, 굳이 그걸 비공식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건 러시아도 북한도 만약에 보낸 게 맞다면 공식적인 파병이 아니라 그 비공식적인 용병으로 했고, 용병이라면 우크라이나 쪽에도 사실 나토에서 수많은 군인들과 장교들이 용병 형태로 비공식적으로 와 있고, 사실 러시아는 이미 용병 형태로 여러 나라에서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 않지만 이 사태를 우리의 남북 갈등 혹은 한국과 러시아의 갈등을 올 때 이게 용병이냐 파병이냐 보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점을 다 간과하고 파병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아, 그럼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그 12,000명을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고 발표를 한 거죠. 네네네. 국정원은 파병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러시아하고 북한은 파병은 부인을 했고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렇죠. 미국하고 서방에서는 조금 시간을 끌다가 어제 이제 예. 미국에서는 북한군이 파병을 했다고 확인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군인들이 갔다는 걸 확인한 겁니까? 확인을 이게 해줬어요. 파병이냐 용병이냐라고 할 때 이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고 얘기한 겁니다. 네. 오스틴 국무장관이라든지 존 커비 안보소통 보좌관 같은 경우에도 북한군이 있는 건 맞다. 네네네. 근데 여기서 되게 조심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런데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투에 배치가 될 건지는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전선에 보내진다면 뭐뭐뭐 하겠다. 라는 식으로 해서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이걸 굉장히 파병이고 전선에 보내주고 특수부대가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미국은 상당히 늦게 사실은 포탄을 보낸다는 정보 그 다음에 푸틴이 북한을 방문한다는 정보는 전부 다 미국이 먼저 흘렸습니다. 근데 굳이 가장 더 중요한 파병 문제는 미국이 며칠을 끌다가 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걸 발표하면서 국정원이 발표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원산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하는데 국정원은 청진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좀 다를 뿐에도 차이가 있고 더 중요한 건 속도 차이도 있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용도를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미국은 이 문제를 또 다른 용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용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용도는 다시 말하면 이걸 발표를 했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미국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되게 큰 차이가 나는 게 그 마르크 디터 나토의 사무총장의 발언과 오스틴 국무장의 발언이 굉장히 다릅니다. 마르크 디터는 만약에 전선을 보내진다면 여기에 대해서 마치 전체 국제 차원에서 상당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 그리고 확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오스틴은 있는 걸 겨우 확인했는데 뭐 하는지 모르니까 우린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죠. 나토 쪽에서는 굉장히 강경 발언을 했는데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게 좀 재미있는 얘기했다는 포인트가 거네. 마르크 디터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총리였고요. 네. 네덜란드 총리가 이번에 그 극우 정당한테 지면서 사실은 극우 정당 총리가 되면 우크라이나 지원도 그만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그 총리가 선거에서는 이겼는데 총리는 못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지금 총리는 그만뒀으니까 나토의 사무총장을 하고 있고 이제 다른 극우 정당에서 추천한 총리가 네덜란드 총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되게 복잡한 입장이긴 한데 나토는 지금 유럽에서 러시아를 제재하고 또 이 군사 지원도 계속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또 유럽 내에서는 그만하자는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해리스가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해리스한테 악재입니다. 그렇죠. 봐, 제대로 한 거 하나도 없고 지금 더 심해지고 있잖아. 더 확전 분위기도 있잖아. 제대로 한 거 없다. 트럼프가 정리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오늘도 발표된 것처럼 블루월이라고 하는 펜실베니아, 미시간 다 지금 트럼프가 밀리고 있는 상태.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키우는 거는 현재 미국 정부에서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서로 입장은 좀 애매한데 진실은 어느 정도 선에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전황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은 왜 보내고 러시아는 왜 받아들이냐라고 할 때 또 이게 파병이냐 용병이냐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저렇게 군기가 별로 세 보이지 않는 애들을 보내는 이유가 뭘까? 영상에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걔들이 가서 뭘 할까?
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미국은 얘들이 전투에 배치될까라는 부분에서 아직도 의아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전황을 한번 보시면 지도를 제가 전에 한번 살짝 보여드린 전황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요거보다 전체 우선 다 보이는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면 두 군데가 포인트인데요. 살짝 위에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는 좁은 지역. 저기 이제 쿠르스크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에 들어간 지역입니다. 저 순이라고 예. 써져 있는 저 예. 좀 화면 확대한 거 상단에 보여주겠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조금 있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체 큰 지역 빨간 지역에 보시면 가운데 지역에 왼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지점이 있습니다. 이 두 지점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는데요. 그다음 파란 게 보이는 영상으로 돌아가시죠. 이게 쿠르스크 우크라이나 들어갔던 지역입니다. 네. 나날이 파란색은 좁아지고 있고요. 빨간색이 점점 해서 쿠르스크에서조차 러시아 지역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차지했다가 지금 러시아가 사실 저기 들어온 동부 전선에 있던 우크라이나의 주요 부대가 저기 들어왔는데 저기 들어온 걸 갖다가 사실은 오래 정체시키고 대신에 동부 전선에서 자기들이 지금 뺏으려고 하는 포크로스크라는 것을 지금 거의 다 장악을 해버리는 순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쿠르스크조차도 이제 점점 좁혀서 우크라이나는 전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 저 부분이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진격했다가 네, 진격했다가 오히려 이제 밀림에서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점점 빨간색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시죠. 저게 지금 보시는 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에 보시면 포크로스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이죠? 빨간색이 쭉 있는데 빨간색이 쭉 까만 있는데 선이 있고요. 가운데 부분에 볼록하게 이렇게 오목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그 끝에 보시면 영어로 포크로스크라고 하는 저기를 뺐으면 돈바스 지역을 이제 다 뺏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병참 기지이고 저기에 주요 도로, 철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무기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철강을 만드는 코크스를 저기서 생산합니다. 저기가 지금 저기를 뺐으면 사실 돈바스는 다 뺏기는 거다라고 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을부터 지금 저기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저기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러시아 군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쿠르스크로 우크라이나 사령관이 군대를 보냈는데 러시아가 반응을 갖다가 안 하고 오히려 여기에 더 집중 공세를 해버리면서 여기도 더 빨리 잃고 저기는 이제 다시 고립되는 상황이 돼서 전선 자체는 이게 지금 지도를 누가 보여주는가 하면 ISW라고 해서 미국의 전쟁연구소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선은 러시아한테 아주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돈바스 지역을 다 장악하는 게 코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굳이 북한의 최정예 부대를 어제 이광재 전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째 약간의 오류가 있긴 있지만 러시아가 동부 전선에서 일본이 참 그 항복을 선언하기 직전에 들어가서 마치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얻었다라고 하는데 물론 거기에서는 큰 사실 오류는 러시아는 거의 2,500만 명이 사망하면서 서부 전선에서 독일을 장악했고 그렇죠. 그게 끝나고 독일의 항복을 받아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요청으로 동부 일본으로 가기 직전이고 그리고 일본이 히로시마 그 원폭을 받기 직전에 이미 침공 계획을 세웠는데 원폭을 받고 나니까 조금 더 땡겨서 들어갔던 사건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 논리로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북한한테 들어와서 최정예 부대가 다 이겨가고 있는 전투에 참가해서 북한한테 지분을 더 줄 필요가 러시아가 있는가. 그렇죠. 그게 참 의문이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러시아는 지금 현재 70만 대군이 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서방 언론에서는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이제 대징집을 시작할 거라고 계속해서 언론에서 흘렸는데 결국 대징집은 없다는 일관적인 러시아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 9월 달에 있을 거랬는데 9월에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19만 명이 자원 입대를 했고요. 매일 수천 명씩 지금 계약병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군인 숫자도 그렇게 부족한 편도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주셨죠. 또 수입도 괜찮고 해서 사실은
거기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이런 얘기.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북한군이 혹시 정예부대를 보낸다 하더라도 이 정예부대가 사기나 뭐 그런 건 좋겠지만 규율은 좋겠지만 현대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전쟁이라고 봐도 됩니다. 드론 다뤄본 적 거의 없습니다. 러시아 말도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을 굳이 전선에 보낼 필요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는 있죠. 아, 어떤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측면만 얘기하는데 이번에 6월 19일이었죠. 푸틴이 방문을 해서 네네네. 신북로 조약을 체결했잖아요. 네네. 거기서 많은 북한 사람들이 방문해서. 네. 준군사 동맹이다 네네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사실은 몇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 군사 개입이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실은 조항을 달아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UN 51조에 근거한다. 51조. 그 왜 어떤 51조가 내용인가요? 뭔가면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았을 때 그 나라의 자위권 혹은 그 동맹과의 집단 자위권은 안보리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편으로는 내가 침공을 당하면 나는 그게 방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엔이 뭐라고 할 수 없어 라고 해서 그리고 동맹도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같이 마음껏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거기에 또 하나는 유엔 안보리에서 조치를 취하면 중단해야 된다. 그게 51조입니다.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북한과 러시아의 국내법에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네. 말인 건 러시아 내에서 의회에서 가지마 하면 못 간다는. 푸틴은 하고 싶은데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너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게 1년 전에 미리 이 조약을 해지한다고 일방이 통보하면 해지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 조약은 언제든지 러시아가 깰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떠들었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러시아가 안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선택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러시아 지금 입장에서. 네. 북한이 보냈다. 네. 거기 가서 만약에 총알 바지게 돼서 많이 죽었다. 북한에게는 러시아가 만약에 반대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안 도와주냐라고 하는 강력한 근거가 마련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비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면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번 신북로 조약에서 양국이 이제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북한이 러시아한테 12만 명의 노동력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12만 명이면 만약에 그게 1인당 1년에 3만 달러 정도 받잖아요. 그러면 북한은 30억 달러의 그러네요. 수익을 얻게 네.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억 달러면 30억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300억, 3천억, 3조? 네. 이렇게 네, 되네요. 그래서 3조가 3조, 4조 사이에. 그런데 지금 그때 네. 말씀드렸는데 현재 러시아 군이 자원 입대에서 받는 월급이 2,000달러입니다. 월급이 2,000달러. 예. 그러면 그럼 여기에 국정원에서 말한 것처럼 12,000명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도 한 3억 달러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것도 뭐 한 4천억 원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굳이 전선에 안 보내고 지금 화면에 나오거나 여러 가지 논리 그 정황상 볼 때는 사실은 뒤치다거리하러 보내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돈은 받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 다른 뭐 무기의 고도화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받을 이유가 아까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에 가 있는 것까지는 거의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왜 최소한 블라디보스톡에는 가 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여러 저도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극동 지역에 북한군이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확인을 간접적으로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북한군이
이번에 갔느냐.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죠. 용병 형태로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옛날에는 이미 국정원에서 이번에 말할 때 북한의 포병을 지휘하는 김정식이 전선에 보였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있었다는 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아마도 공병이든 혹은 그보다 더 하급의 지치다거리든 북한군이 할 수 있는 이른바 노동력의 형태가 군이라고 하는 형태라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면서 보내는 것은 사실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그 북한하고 만약에 북한군이 블라디보스톡에 간 것까지가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네.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갔든 지난번에 갔든 북러 관계가 더 밀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북러 관계는 신북러 조약을 맺는 순간부터 뭐 사실은 진일보한 건 틀림없고요. 우리나라하고 러시아는 전략적 동맹 관계입니다. 네. 북한하고 러시아는 포괄적 전략적 동맹자 관계. 그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위계를 전략적 설명할 동맹보다 그 범위를 훨씬 넓혔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군사적 협력이 네네.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거기에 군사적 협력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북한한테 필요한 에너지 협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에너지 중에서도 사실은 원자력 부분. 지금 이게 조선일보에서 그때 나왔던 북러 신조약의 전문입니다. 전문적인 일부 중에 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있고 북한 같은 지금 원자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원자력 부분을 러시아가 지원하기 위해서 우라늄을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문제는 미국이 러시아의 우라늄에 의존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라늄을 받지 않겠다. 러시아한테는 1년에 한 10억 달러 정도 되는 수익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러시아가 원자력 세일, 우라늄 세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6월 19일 날, 원래 6월 18일, 19일 날 북한에 1박 2일로 가기로 했는데 네. 이게 6월 19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바로 왔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네. 예. 근데 둘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북한에서도 원자력, 베트남에서도 원자력이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SMR 얘기가 나중에 SMR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SMR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둘의 관계가 진보되면서 군사 부분이 아니라 에너지 그리고 사실은 무엇보다도 북한이 갈급한 석유 공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둘 관계가 진행된 거죠. 노동력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브릭스라는 또 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브라질, 러시아, 원래 인도, 차이나 아까 중국까지 해서 이렇게 4개 나라인데 지금은 확 넓혀가지고 원래 이제 브라질, 인도, 러시아, 남아공. 남아공까지인가요? 그래서 5개 국가였는데 지금 이제 재밌는 것은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중재로 서로 다시 대탕태에 들어갔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이 이제 들어왔고 근데 사우디는 살짝 유보한 상태지만 거의 들어온 거랑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집트, 이디오피아 재밌는 것은 UAE, 두바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북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태국과 말레이시아도 이미 신청하는 상태고요. 튀르키예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브릭스에 이번에 36개국이 참석을 해서 사상 최대 규모인데 그 중에서 무려 22개국이 정상이 참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가 고립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러시아는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중국, 인도가 크게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미중 갈등 이렇게 G2 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브릭스 같은 뭐 체제도 만들어서 잘 좀 활용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도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브릭스 자체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중국, 러시아가 주도를 했던 거고요. 상하이 협력기구 같은 경우는 중국이 좀 주도했던 안보 체제였는데 브릭스 같은 경우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이게 2006년도에 만들고 남아공은 2010년도에 늦게 가입을 했던 거예요. 이번에 근데 브릭스 회담에서 중국하고
러시아 정상이 만나서 네네.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북한 파병 뭐 이런 얘기가 막 복잡하게 또 있는데 그래서 중국은 입장이 어떨까요? 여기에 비공식적으로 둘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네. 없지만 공식적으로는 나누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평화적으로 종식해야 된다는 얘기는 나눴지만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게 중국이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면 좀 불편하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우리 언론이 굉장히 일희일비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북한과 중국은 한 번도 100% 원만한 관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북한은 옛날에 1932년에서 36년도에 있었던 이른바 민생단 사건으로 당시 북한의 고위 중요한 공산 간부들이 많이 희생이 됐고요. 그때 김일성은 도망 나와 있었던 사건이고, 그다음에 1956년도에 우리 남북전쟁 끝나고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이 김일성 요 정권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른바 구테타 시도가 있었는데 그걸 중국이 주도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부는 단 한 번도 중국을 믿어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중국이 시키는 대로 뭘 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친해지면 중국 말을 잘 안 들을 거라고 했는데 북한은 한 번도 중국의 말을 듣는 그런 체제는 아니고 다만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게 필요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이라는 버퍼존이 필요한 거죠. 그게 공생하는 관계이고요. 아. 러시아 같은 경우는 현재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 너무나 사실은 필요한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북한을 통해서 지금 유럽에 막힌 이른바 어떤 전문가 이런 용어를 씁니다. 탈구 이바 구 서구에서 벗어나서 아시아로 갈 때 중요한 항구를 가진 국가가 북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북한하고 이렇게 하면서 남한을 조금 제어하는 이른바 이한 제한 같은 전력도 쓰고 있습니다. 아. 아니 근데 우리는 선입견인지 몰라도 보통 뭐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소련 공산당하고 관계가 긴밀했다는 거는 대충 들어서 알고는 있고 그렇긴 하지만 또 한국 전쟁 때 6.25 때는 중국이 참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희생을 치르면서 북한하고 같이 싸웠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는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렇지는 않았던 거기서 모양이죠. 가장 중요한 게 북한에서 체제 안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이게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1956년도에 김일성을 중국이 주도해서 몰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북한 정부에는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은 끊임없이 소련과 중공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북한은 러시아한테도 굉장히 실망감을 느꼈었죠.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러시아가 북한을 사실상 버리고 한국과 관계를 갖다가 30년간 좋게 유지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정부도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던 시절이고요. 그래서 사실 100% 믿을 수 없는 관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굉장히 미묘한 삼각관계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전략적으로 공유하는 게 있으나 그러나 완전한 친구는 될 수 없다는 게 이 삼국 간의 관계이고 그래서 이걸 크게 봐야지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 뭐 삐졌다 안 삐졌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건 굉장히 사실 너무 얄팍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예, 예. 그럼 조금 더 들어가 가지고요. 만약에 어쨌든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6월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과 러시아가 좀 더 가까워진다고 한다면 경제적으로는 뭔가 앞으로 같이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두 관계가? 일단은 사실 크게 말하자면 러시아는 줄 게 많은데 북한은 줄 게 별로 없다. 이런 상태에서 어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사실 이 관계가 그렇게까지 지속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북한과하고 진행됐던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것들이 이미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부분도 러시아에게는 수출이라든지 석유 수출, 원자력 부분에서 굉장히 북한한테 줄 게 있는 상황이고 그게 러시아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경제적인 도움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특히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한테 더욱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 북한이 그 노동력을 보내주면서 윈윈하는 그런 체제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네. 혹시 트럼프가 당선되면 네. 예전처럼 또 김정은하고 대화할 가능성을 또 배제 안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면서 네네네,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자기가 제압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제압한다는 건 대화를 한다는 뜻이기도 네네네. 하니까 북한한테 예컨대 북미 관계를 통해서 이전에는 계속 뭔가를 활로를 찾아보려고 한 거잖아요. 제재도 해제하고 경제 발전도 네네네. 해보려고 해본 건데 그거를 딱 지금 뭔가 방향차를 돌려서 러시아 쪽으로 딱 가는 건가? 네네네. 이런 생각이 또 갑자기 드네요. 그럼 미국 쪽 북미 관계 개선은 포기하는 건가? 북한 입장에서. 네, 북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북한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에게도 미국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고려 대상이듯이 북한 같은 경우도 체제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인정을 해주지 않고 미국 위협이 크니 핵을 만들고 러시아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만약에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사실은 여러 가지 옵션이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등장한다고 해서 과연 북한과의 일괄 타결이 되겠느냐. 사실은 자세히 알고 계시겠지만 하노이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 트럼프가 일괄 타결을 하려고 했거든요. 다 까라. 네네네. 북한은 그럴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트럼프가 대화의 창은 열겠지만 트럼프 스타일로 니네는 다 내놔라라고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면 북한이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미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이번에 주목할 점은 브릭스에 북한도 참가했다는 겁니다. 언론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선희 외무성이 이 여성 브릭스 회의에 참가를 했고요. 여성 브릭스회가 따로 있습니까? 네, 참가했고 그 다음에 북한 체육상이 네. 지금 현재 브릭스가 러시아의 그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수도인 카잔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그 카잔에서 체육상 브릭스가 있습니다. 체육상 브릭스. 네, 그러니까 거기도 체육 관련돼서- 관련된 네, 장관들의 네, 모임 네. 뭐 이런 거. 다시 말해 러시아는 브릭스라는 큰 곳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끌어내면서 그 글로벌 사우스의 일환으로 북한도 집어넣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북한은 만약에 트럼프가 악수를 하더라도 요구하는 게 너무 크다라고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플랫폼을 그쪽으로 옮겨버릴 수도 있다, 그렇죠. 뭐 그런 말씀이신데, 네.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뉘앙스로 보면은 미국이 너무나 사실 중요하긴 하고, 미국하고 대화 가능성이 있으면 또 충분히 언제든지 있죠. 이쪽하고 대화를 할 테고, 예. 근데 미국을 자극하기 위해서 핵도 개발하고, 러시아하고 네네네. 동맹도 진전시키고 뭐 이런 걸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미국을 향해서 핵을 만들었지만 핵을 보유하고 보니 생각보다 훨씬 효용성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한테 과거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옛날처럼 그렇게 크게 딜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느냐. 북한은 안 그러려고 하는. 나 이미 핵이 있고 그리고 나는 브릭스도 있고 글로벌 사우스도 있고 이제 남한하고는 딴 나라다. 이거 완전히 카드가 달라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제 김원수 전 유엔 사무차장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러시아가 사실 서방에 대해서 핵 위협을 했고 우크라이나에 참전하면 핵을 쓰겠다 이런 발언을 흘림으로써 핵 위협을 했고 그게 통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됐다. 예전하고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그 김은수 대사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고요. 핵 위협은 해서도 안 된다는 원칙이 깨졌다는 그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북한한테는 핵 위협을 통하는구나. 핵 위협이 통하는구나 보여줬기 때문에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핵을 가지고 보니 이게 훨씬 더 강력한 지정학적 도구가 된다라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도 그래서 굉장히 애매하게 된 겁니다. 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한반도에 지정학적으로 위기가 생겼을 때 이 대만이라는 곳을 중국이 쳤을 때 미국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다루기 힘들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중국에는 유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한반도에 위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영향력을 더 키우게 될 경우에 동북아에서 미국의 주둔한 병력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무기도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미군의 군사력이 더 강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경제적으로 볼 때 러시아 입장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항상 올 때 북한의 항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비슷하게 그 부동항 관련해서 러시아에서 계속 극동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나진 하산 지역도 그렇고 그 프로젝트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번 일단은 그 제가 보던 항구 나진하고 그래픽이 있나요? 자, 일단은 네네. 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거 그 나진 핫산 프로젝트 말씀드리기 전에 저 위에 보시면 나진 부두가 있고 그 밑에 청진 부두가 네네네. 있습니다. 이 나진 핫산을 러시아하고 북한의 관계라고 보시는데 사실은 러시아, 북한, 러시아, 중국이 다 이 항구들에 얽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나진 같은 경우는 지금 1, 2, 3호 부두가 있는데 러시아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3호 부두입니다. 나진 핫산 프로젝트에 한국이 들어가기로 했던 것도 이 3호 부두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4, 5, 6호 부두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중국이 70년 이미 장기 입대를 했다는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진항이 있는데요. 청진항은 5, 6호 부두를 중국이 50년간 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중국이 저걸 그런데 재밌는 것은 1, 2, 3, 4, 5 부두는 러시아가 군항으로 사용.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핫산만 보다 보니까 저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다 이 항구들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눈에 안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고 하는 관계가 그렇게 막 쉽게 흔들리고 말고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첫 번째고요. 나진 핫산 프로젝트는 그 중에 하나인데요. 시작도 2001년도에 김정일하고 푸틴이 만났을 때 이른바 모스크바 선언을 하면서 우리 나진 핫산하고 이 나진하고가 한 54km 정도 가깝습니다. 거기를 한번 이어보고 나진항을 갖다 개발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이 나선 콘트라스라고 하는 그 러시아하고 북한의 합작 예산을 만들었는데 물량이 없는 컨테이너 항구를 만들고 싶었는데 컨테이너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 2006년도에 그럼 컨테이너는 우리가 보내줄게. 부산항에서 나진으로 보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보내는 걸 하자. 서로 좋다. 그러면 러시아에서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요율을 15% 깎아줄게. 한국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보내게 되면 철도 타기 전에 줄을 엄청 써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러시아 화물한테 먼저 줍니다. 근데 나진에서 출발하면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거니까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진행이 되다가 정권이 교체됐지 않습니까? 2007년 MB 정부로 넘어가면서 그게 다시 중단됐다가 MB도 이거 하자 괜찮네 라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진행을 했는데 이게 또 당시에 그 코레일 사장이 바뀌고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면서 이게 또 자초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아예 한국 없이 하자면서 이번에 석탄으로 가자. 석탄항으로 만들었었어요. 근데 다시 박근혜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괜찮네. 이른바 통일대박론 얘기하면서 이걸 다시 진도를 해서 석탄항으로 그럼 하자. 라고 했었는데 북핵 실험이죠. 심지어 그때 러시아가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합병한 다음에 제재를 가했을 때 나진 핫산 프로젝트는 제재에서 예외시켜달라고 박근혜 정부가 얘기해서 그게 통했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나는데 북핵 실험에서 다시 중단이 됐고요. 그래서 다 중단이 되고 유엔 제재에서는 풀려 있는데 미국이 단독으로 저 항구에 북한항에 머무른 배는 180일 동안 다른 데 갈 수 없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금융 지원도 못한다면서 결국은 한국 기업도 참석을 못했는데 이번에 북러 신조약하고 나서 이제 다시 재개가 되겠습니다. 석탄이 다시 러시아 기업도 그동안 참고 못했는데 석탄 수출이 재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쪽으로 이어지는 두만강 교량 건설 사업이 다시 시작이 됐고요. 그럼 미국 제재는 그대로 있는데 북러 간에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이제 무역 항으로 기능을 하는 건가요? 네, 석탄항으로 지금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재미있는 건 핫산과 나선 사이에 현재 여객 철도 운행 시험이 올해 있었고 12월부터는 주 3회씩 여객
철도가 오가게. 여객철도도 예. 오가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쪽은 진도가 많이 나은 거죠. 생각보다 활성화되고 있다. 네네네네. 그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게 활성화가 더 되면 북러 간에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항상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겨서 그렇죠. 예. 훨씬 더 밀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네.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시간이 네네네. 훅 가버렸는데요. 네.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오늘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밀착하고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 이대식 박사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저는 조금 경계심이 알람이 딱 켜지는 게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북한, 러시아, 브릭스 이틀 북한로 그렇죠. 북한이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남북 간에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없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걱정이 되네요. 너무 좁게 남북 관계만 보지 말고 브릭스라는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죠. 세계 질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대식 박사님하고 같이 북한과 러시아 밀착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최승병 박사가 SMR 소형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대식 박사님하고 같이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초당적이라 해야 된다. 저희가 주변에 우리 플레이어들보다 행위자들보다 작다 말이죠. 근데 우리가 분열돼 있으면 우리가 하는 얘기를 경청을 안 합니다. 어차피 반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또 정부가 바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정부 바뀌는 거에 상관없이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초당적인 합의를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구한말의 만화였는데 미중일러가 이렇게 포크를 각기 들고 한반도를 겨냥하는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데 이 한반도라는 우리의 운명을 정말 절박하게 생각하고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둬야 된다. 그리고 주변 국가의 다선 외교가 중요하다.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이 끝나면 여야 공동대표단을 만들어서 저는 미국의 당선자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구한말과 같은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평화가 우리의 최고의 목표라는 것은 좀 분명하게 가져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기술과 경제를 이야기하는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최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조금 아까 또 이대식 박사가 러시아하고 북한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셨거든요. 근데 또 전쟁 워코노믹스 전문가이시기도 하시잖아요. 북한군 파병 문제 이번에 불거졌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잠깐만 얘기하시고 오늘 본론인 SMR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지난 한 주간 아무래도 그 뉴스가 굉장히 뜨거웠죠. 갑자기 국정원에서 우크라이나 정보부 쪽이랑 같이 북한이 한 12,000명 정도의 병력을 지금 파병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뭐 한 3,000명 정도가 지금 이미 넘어가서 이 훈련 준비 중이다. 그리고 관련된 영상들이 또 공개돼서 북한말 쓰는 게 나왔죠. 그래서 아직도 그거 보고 또 좀 저 가짜 뉴스 아니냐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제 또 미 국방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3,000에서 3,500명 정도가 지금 넘어가 있다는 증거를 우리도 확보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앞으로 어떤 이 북한 병사들이 어떤 식으로 이 전쟁에 개입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아직 속단하긴 이르고요.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제 가을입니다. 이제 가을이면 해빙기 되고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 라스푸티차라고 또 진창이 돼갖고 전쟁하기가 좀 곤란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당장 투입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것도 겨울에 이제 어떻게 또 움직이나 좀 봐야 될 문제고요. 또 이렇게 뉴스가 지금 막 정보가 새나하고 터졌으면은 예,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또 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부대를 갖다가 괜히 선전전의 도구로 이용되라고 이제 전선에 내보내는 것도 자충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겨울이 될 때까지의 시간 동안 뭔가 좀 복잡한 생각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 박사님 의견은 전투에 아직 투입된 병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실제 투입이 될지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네, 이번 병력은 그렇고 물론 소수의 병력들은 아무래도 북한 무기들이 지금 계속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무기들을 갖다가 운용 보수할 뭐 이런 기술자들이나 일부 뭐 참관 장교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뭐 그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간 소위 얘기하는 이제 뭐 경보병들이 진짜 전선에 이 전투병으로 참가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전투병 참가는 아직 불투명하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한 일주일 전에 저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 어떻게 되는지 보거든요. 근데 무슨 갑자기 원전 관련된 주가가 무슨 수십 %가 막 오르고 그랬다는 뉴스가 막 떠 있더라고요. 바로 어떻게 된 일주일 겁니까? 전이었죠. 바로 일주일 전에 원전 관련 기업들이 그냥 주가가 뭐 작게는 한 10%, 많게는 뭐 40%, 뭐 그리고 한 최근 일주일 동안 보면은 막 2배로 폭등한 기업들도 있고 해서 와 진짜 원전 르네상스가 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쭉 보시면은 이제 빅테크들이 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빅테크들 입장에선 저희가 AI 요즘 사활을 건 AI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면에서는 이 AI 인프라를 구동시키기 위한 전력이 굉장히 전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런 메인 데이터 센터들은 거의 다 미국에 있는데 미국은 이 전력 인프라가 굉장히 노후화돼 있죠. 이미 송전망을 깐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거의 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금 시급하게 다시 개선해야 되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특히 뭐 이런 전력을 공급받을 때 제일 좋은 건 역시 신재생 에너지가 제일 베스트일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항상 평판 리스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탄소 중립 시대에 우리가 뭐 역행하는 화석연료 에너지를 받았으면은 그것도 굉장한 비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우리는 선도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기업이다 라고 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 확보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지만은 요즘처럼 AI발 에너지 수요가 폭증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의 생각은 이제 그렇다고 화석 에너지로 회귀하는 건 좀 무리고 역시 좀 탄소 배출은 안 하지만은 조금 지저분한 뭐 그레이 에너지라고 하죠. 이런 원전까지도 우리가 이 공급망에 끌어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네.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 갑자기 주가가 그렇게 뛴 데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최근 한 뭐 1, 2년간 여러 가지 이런 신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게 요즘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지난 7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의 어드밴스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어드밴스 법. 이거는 사실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어드밴스 이건 사실 약자입니다. 네. Advanced Nuclear for Clean Energy를 갖다가 이제 딱 그걸 머리 글자만 모아 보니까 딱 어드밴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어드밴스 법안이 미국의 이제 원전을 갖다가 다시 좀 진흥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쪽의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물론 미국은 이 2019년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관련된 원전을 좀 다시 진흥시켜야겠다는 법안들 이런 것들 갖다가 내놓은 바가 있었는데요. 바이든 정부도 이걸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이 폭증하는 에너지 그리고 미래에는 지금 이 에너지를 얼마나 저렴한 에너지를 확보하느냐가 그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걸 지금 당국자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대량 확보하는 것 외에도 지금 가릴 거 없다. 지금 원전까지도 확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드밴스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뭐 하원에서도 뭐 393대 13, 그리고 뭐 상원에서도 88대 2로 이 정도면 거의 만장일치라고 봐야죠. 하긴 트럼프 때 시작한 걸 바이든이 이어받았으니까 또 네. 다 지지를 했던 거겠죠. 네, 이 법안들의 핵심은 그렇다고 과거 구형 원자로를 계속 돌리겠다는 게 아니라 미래형, 신형 원자로의 개발 갖다가 촉진시키고 또 이런 것들이 각종 안전 규제들이 심해가고 안전 규제, 환경 규제 때문에 승인이 잘 안 났는데 이 승인 절차를 굉장히 단축시켜 주겠다. 그래서 빨리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미국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고 EU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EU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경쟁력 보고서도 내고 우리가 너무 친환경에
이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지금 산업 경쟁력이 거덜나게 생겼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원전도 너무 배제할 게 못 된다. 원전을 배제하고서는 지금 우리가 에너지 가격을 낮출 수가 없다라는 인식 때문에 EU가 추진하는 그린딜에서도 지금 원전의 일정 기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국 정부들이 이 전향적인 자세 보이니까 그동안 눈치를 보고 있던 빅테크들이 됐다. 이제 좀 정부가 풀어주니까 우리도 나설 때가 됐다라고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고요. 그러니까 어드밴스법도 7월 달에 통과된 거고 EU도 그린딜이 아마 올해 초였던 거 같은데 네네. 10월 중순에 왜 갑자기 주가가 올랐는지. 예, 그동안 이제 다 이런 빅테크가 걸 움직인 건가요? 빅테크는 계속 준비는 하고 네. 있었는데 이런 걸 이제 차곡차곡 쌓아놓다가 최근에 막 터트리고 있는 거죠. 아. 이게 흔히 얘기하는 하이퍼스케일러 초거대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다 이쪽에 최근에 관련된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대표적으로 MS 같은 경우는 일단 빌 게이츠 전 CEO인 네. 빌 게이츠부터가 좀 진심이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차세대 원전 관련된 테라파워라는 이런 기업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MS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에너지 기업들 중에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원전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우리 뭐 한수원 같은 데죠. 그래서 이런 데서 20년간 안정된 공급 계약을 갖다가 체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에서는 왜 옛날 우리 원전 사고 중에 유명한 사고 중에 하나가 3마일 원전 맞아요. 사고라고 있는데요. 3마일 있죠. 이게 지금 그동안 계속 가동이 중단돼 있었는데 이 MS 공급을 위해서 이게 요즘 가동 재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 있고요. 그럼 직접 전력 공급 계약을 맺은 건가요? 네, 이거 MS가? 컨스텔레이션은 공급사기 때문에 그러면 MS면 애저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렇죠. 데이터 센터 같은 데 공급한 맞습니다. 전력을 갖다가 쓰겠다. 네, 이런 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고 네. 거기에 또 핵심이 원전이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고, 구글도 지난 뭐 10월 14일 그때 이 SMR 소형 모듈 원전 개발 기업인 카이오스 파워와 이제 미래 에너지 공급에 앞으로 우리 해나가겠다 이런 어그리먼트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은 얘네가 카이오스 파워가 지금 SMR을 본격 투입할 수 있는 시기가 대략 한 2030년에서 2035년 정도 되는데 앞으로 한 5에서 10년 뒤긴 하지만은 그때 우리가 너네 원전을 갖다가 독점적으로 이용을 해갖고 한 최대한 500메가와트 정도까지 전력을 공급받겠다 이런 합의를 맺었고요. 시기는 이게 딱 맞네요. 이게 네. 10월 14일이니까 아마 일주일 전 바로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구글도 그랬지만은 더 큰 뉴스는 그 다음에 아마존이 내놓은 겁니다. 아마존이요. 아마존도 최근에 아마존도 AWS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계약을 계속 맺었었습니다. 예, 올해 3월 달에 이미 뭐 원전 운영 기업 중에 하나 이제 탈렛 에너지라는 곳이랑 이제 펜실베니아에 보면은 서스퀘아나 원전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서스퀘아나 원전은 원전 옆에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었어요. 이걸 갖다가 AWS가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원전까지 같이 인수한 건가요? 원전은 걔네가 운영을 해주고 데이터 센터 인수. 네, 그러니까 그 원전은 거의 데이터 센터용으로 독점적으로 에너지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그러니까 원전 하나를 갖다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냥 전세 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서스퀘아나 원전은 SMR인가요, 그게? 아니요, 그거는 그거는 재래식 원전입니다. 재래식 원전이네요. 근데 최근에 바로 10월 16일에 지난주에 세 개의 협약을 갖다가 한꺼번에 공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얘네가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가 워싱턴주 이쪽에 또 많이 있는데 여기서 이걸 원전을 운영하는 그 에너지 노스웨스트 컨소시엄이랑 앞으로 SMR 4개 설치하는 그런 프로젝트 갖다가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이게 되는 걸 봐서 우리가 한 320메가에서 최대 96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받겠다 이런 걸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 SMR 기업 중에 또 유명한 데가 엑스에너지라는 데가 있는데 이 엑스에너지에는 우리가 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거기에 또 이제 지금 버지니아에서 원전을 운영하는 이 도미니언 에너지랑 SMR 또 다른 별도의 개발 프로젝트 갖다가 공동 추진하겠다. 이 세 개의 프로젝트 뉴스 갖다가 한꺼번에 빵 터트리면서 그때 주가가 완전 폭등을 했죠. 이제 보니까 다 투자하는 계약인가 보니까 SMR 아직 상용화가 안 된 모양이군요. 네, 아직 전력 공급을 받을 수준은 안 됐는데 기술인 거죠. 이 MS, 구글, 아마존 이 사실상 빅테크 중에 네, 초빅테크들이 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SMR의 미래에 지금 팍 밀어주고 투자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따다닥 나오니까 그동안 잠잠했던 주가들이 확
폭등을 한 것이죠. 현실성이 있는 거구나. 아직까지는 긴가민가 했는데 현실성이 있다고 빅테크들이 인정하니까 투자하겠지 하면서 사람들이 그죠. 좀 아무래도 신뢰하게 된 거죠. 네, 투자의 핵심은 아무리 장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현실화되는지를 좀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빅테크가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거는 빅테크들이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이게 된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시그널을 준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는 투자해도 될 때다라는 그런 걸 읽은 모양입니다. 샘 알트만도 투자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샘 알트만이나 또 유명한 피터 틸이 네, 페이팔. 물론 여러 가지 벤처 캐피탈 하고 있지만 얘네들이 또 하이드라진 캐피탈이라는 데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는 오클로라는 기업, 얘네는 이 핵연료 재처리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데 이런 데도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된, 그러니까 원전을 운영하는데 그리고 미래형 SMR을 개발하는 곳, 그리고 이런 에너지 원전 연료 같은 걸 재처리하고 가공하는 이런 쪽까지 한마디로 이 원전 사이클 전체 모든 기업들이 거의 한꺼번에 폭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데가 어떤 데가 있나요? 실제 시장에서 뭔가 관심 가졌던 기업들이? 뭐 다들 관심을 가졌지만 방금 말씀드린 여기 이 세 기업들이 투자한 데들도 올랐고요. 다 상장 기업들인가요? 비상장 기업들도 있습니다. 칼렌 에너지, 뭐 이런 도미니언 데들은 에너지 이런 데들이네. 네, 이런 데들은 그 에너지 공급사인데 우리 한수원처럼 근데 여기는 이 원전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네, 그런 네. 다른 화력이라든가 뭐 수력 같은 것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서 얘기한 뭐 여러 가지 에너지 SMR 개발 기업들이 있고 또 SMR 여기서 언급 안 된 것 중에 SMR 개발 기업 중에 또 제일 앞서 나가는 데가 뉴스케일이라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네. 에너지라고 얘네가 지금 미국 정부의 유일하게 승인을 받은 SMR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제가 주가를 보니까 9월 초에 한 7달러 정도였는데 이번 주 초에 최고점 20달러를 찍었습니다. 한 일주일도 한 두 달도 안 돼서 지금 3배 오른 거죠. 그러니까 느낌은 보니까 재래식 원전이 있고 또 지금 그 아마존이 계속 협력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던 거 SMR. 그렇죠. 소규모 소형 모듈 원전인가요? 네네. 스몰 모듈 스몰 모듈라 모듈러 리액터인가요? 리액터입니다. 네. 이게 있는데 그러면은 뭐 재래식 원전은 알겠어요. 거기서 이제 전력 공급 받겠다는 건데 이 소형 모듈 원전은 어떤 건가요? 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SMR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지금 왜 이렇게 원전에 대해서 다시 주목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사실 이거는 소형이면서 모듈식, 그러니까 작게 블록을 나와서 조립할 수 있는 이런 원전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우리가 기존의 원전을 짓는다고 하면은 딱 턱을 잡고서 더 크게 잡고 어마어마한 구조물들, 콘크리트 구조물들, 뭐 차폐 시설들이나 아니면 이 방열 시설들이죠. 이런 걸 만들고서 한참 동안 거의 뭐 10년씩 지어야 되는 이런 것이었는데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원전을 갖다가 별도의 공장에서 생산을 해갖고 다 완성이 되면은 컨테이너에 실어갖고 쫙 이 발전소 부지로 이송한 다음에 거기에 뚝뚝뚝뚝 이렇게 설치해갖고 연결하고 조립하면은 끝. 이렇게 만들고 운영하는 그런 원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소형의 기준이 컨테이너 하나가 우리가 실을 수 있으려면은 대략 한 지금 길이가 20m 정도 그리고 뭐 이 지름이 한 10m 정도 내에 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크기가 작다 보니까 이 전력 생산량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한국형 원전 얘기하는 것들이 이 옛날 구형은 1기가와트, 그러니까 1000메가와트짜리랑 최근에는 뭐 1400메가와트짜리들이 주력인데요. 얘네 소형 모듈 원전은 작은 건 한 5메가와트 정도에서 많게는 한 크게는 300메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략 한 20분의 1에서 뭐 4분의 1, 5분의 1, 그 정도 수준의 이 발전 용량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이즈를 늘리고 싶으면은 그 모듈을 갖다가 여러 개 설치하면은 또 크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작게 만들어서 좋은 점이 있는 건가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작게 만들면은 아무래도 표준화된 제품을 갖다가 공장에서 여러 개 생산하게 되니까 이 소위 얘기하는 이 규모의 경제 이 달성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 개당
비용을 갖다가 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원전이 그동안 인기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원전이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도 발전 설치요, 그러니까 자본 투자 비용이 경쟁력이 없었어요. 이 발전을 하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들 텐데 발전소 이제 설비를 짓는 그런 캐피탈 엑스펜디처의 요 부분 캐피탈 코스트가 일단은 기본일 텐데요. 건설 비용이. 이게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이 원전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훨씬 싸군요. 그리고 또 운영 비용도 이 아무래도 태양광 풍력은 그 다음에 뭐 연료 추가할 필요 없이 계속 바람과 햇빛만 받으면 되니까 훨씬 적죠. 그러다 보니 탄소 배출이 없다는 건 똑같고. 네. 네. 근데 뭐 원전은 그 뒤로도 연료 계속 투입해야 되고 폐기물 처리 비용도 들고 그것도 해서 들고. 그동안 이제 비용 대비 이게 굉장히 좀 안 좋다. 다만 이제 원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장점이 안정성입니다. 전력이 공급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햇빛이 비치거나 바람이 불어야만 나오고 그것도 하루 중에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게 간헐성이라고 해서 계속 출력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출력을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전력 저장 장치 ESS라는 걸 우리가 네. 배터리를 어마어마하게 설치해 갖고 여기다 일단 저장한 다음에 이제 안정되게 뽑았어야 되는데 이 배터리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어마어마한 전력 그것도 아주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데이터 센터에는 이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원전을 쓰고 싶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비용 비율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낮아져야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요 계속 어떻게 하면 줄일까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 대안 중에 하나가 SMR처럼 규격화된 모듈화된 이런 걸 좀 많이 생산하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뉴스케일의 SMR 같은 경우는 기존 원전에 비해서 우리가 일단은 10% 정도 줄일 수 있다. 아주 극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절감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것이 지금은 원전이 아무래도 부지도 크고 방패장 폐기물 처리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먼데 이 전력이 수요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격오지에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네. 지금 원전들 보면은 다 동해안에 막 그렇죠. 설치돼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송전선 끌어오는 것도 문제잖아요. 요즘은 이 송전선 설치를 놓고 되게 갈등이 심한 것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추세가 아니 이 공급처와 수요처를 갖다가 좀 인접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이 얘기가 큰데 기존 원전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냉각수 공급이 원활해야 돼서 뭐 바다라든가 큰 강을 끼고 해야 돼갖고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소형 모듈 원전은 이 냉각이 훨씬 간편하기 때문에 그냥 이 수요처 가까운 곳에다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설치하는 면적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요. 이 종류에 따라서 물론 다르긴 하지만은 기존 원전에 비해서 거의 100분의 1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런 면에서 효율적이고 심지어는 이걸 굳이 땅에다 안 지어도 됩니다. 배 같은 데다가 실어갖고 아예 뭐 바다 위에 띄워놓고서 거기서 전선으로 연결 받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좀 유연하게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SMR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아, 그래도 근데 원전 하면은 네, 우리는 후쿠시마 사건이 생각이 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체르노빌도 있었고 네. 그런 안전성 문제가 여전히 따라오지 않나요? 원전의 항상 문제가 그거죠. 물론 원전은 전반적으로는 되게 안전하지만은 한번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충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때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상이 굉장히 안 좋게 박혀 있죠.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라는 이 사고가 너무 사람들에게 큰 트라우마를 안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사고가 왜 일어나나 갖다가 우리가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개 이 원전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운영 가동하는 도중에 냉각시키는 게 하나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용이 끝난 다음에 나오게 되는 핵 폐기물 처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냉각이 굉장히 큰 사실 기본 이런 대형 사고의 핵심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자로를 뭐 제가 여기서 복잡하게 그 원리 설명드릴 건 아니고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라늄이라는 핵 연료가 있습니다. 물론 딴 것도 있긴 하지만
우라늄이란 핵 연료를 갖다가 일정하게 태우는 큰 일종의 보일러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라늄 원자핵을 갖다가 중성자라는 이 입자가 때려갖고 이 원자핵이 쪼개질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 쪼개질 때 중성자가 2개, 3개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이걸 가만히 놔두면은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양의 원자핵이 쪼개지면서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걸 그냥 방치하면은 원자폭탄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일러 안에서는 그 안에 이 중성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폭주하지 않게 이 중성자의 속도를 줄여주는 감속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중성자를 일정량 흡수해주는, 반응이 너무 많이 나지 않게 흡수해주는 이런 제어봉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적당히 끼워 넣어서 반응이 그냥 은근히 타들어가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원자로인 것이죠. 네, 그래서 네, 네. 에너지가 일정하게 나와서 그 나오는 에너지로 증기를 데워갖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시키는 게 원자력 발전소라고 네, 보시면 네, 네.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계속 그러니까 끊임없이 원자로에선 열이 나와요. 이 열을 갖다가 적절하게 빼주는 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이걸 빼주지 못하면은 열이 계속 차갖고 그 안에 있던 뭐 여러 가지 냉각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끌어 넘쳐갖고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빵 터져버리면은 이 각종 이 여러 가지 핵 물질들이 바깥으로 터져 나와갖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은 다 그런 사고들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 이거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성을 강화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체르노빌은 사실 설계 자체가 변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서방의 원자로는 그거는 제거했는데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가 돌발 그렇죠. 자연재해가 있었죠. 네. 그때 쓰나미가 나면서 원자로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냉각계통을 돌리는 전력을 외부에서 공급을 받았는데 그 변전소가 침수가 되고 망가지면서 이 냉각계통이 돌지 않으니까 거기서 열이 쌓여갖고 거기서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어떤 식으로 신형 원전이 얘기하냐면은 꼭 보면은 결정적인 약점이 기존의 원전은 이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펌프가 돌아야 됐습니다. 내부에 있는 열을 바깥으로 빼주는 계속 물이 순환하는 펌프가 있었고 이 펌프가 작동하지 않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지 말고 펌프가 안 돌더라도 자연적으로 이게 순환이 돼서 열이 바깥으로 발산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만들자라는 장치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SMR 신형 원전들은 다 이런 기술들이 녹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상시가 돼갖고 딱 어떤 사고가 나서 가동이 중단되면은 즉시 그 반응이 중지되게 제어봉들이 꽂혀서 반응이 멈추고요. 그래도 나오는 에너지들은 이 내부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이게 순환이 되면서 천천히 열이 발산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더 이상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천천히 안정적으로 쉽게 돼서 뭐 안전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아까 안전성 문제하고 폐기물 문제 두 가지가 원전의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네. 폐기물은 그래도 나오는 건가요? 아, 네. 말해서? 폐기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 사실 이 폐기물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원자로에서 우라늄을 갖다가 우라늄 연료봉을 집어넣고 다 쓴 다음에 이걸 빼낸 걸 우리가 폐연료봉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방사능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걸 일부 국가는 방패장을 아주 지하 깊은 곳에 만들어서 봉인시켜 놓은 데도 있고 대부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걸 그런 걸 짓질 못해 갖고 그냥 발전소 옆에 지금 쌓아놓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걸 재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처리를 해갖고 이 안에는 아직 그 폐연료봉 속에는 우라늄은 아니지만 플루토늄이라는 네. 역시 핵연료로 쓸 수 있는 물질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뽑아서 다시 연료로 투입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안 남거든요. 그것만 딱 이 봉인하는 이런 기술이 사실 있긴 한데 이게 국제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 재처리하면은 우리 북한하고 막 핵 맞아요. 협상할 때 그 맞습니다. 재처리 못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생각나는데 그 핵무기하고 관련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 재처리 기술이라는 게 핵무기 만드는 기술이랑 딱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극히 제한적이에요.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프랑스고요. 예,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 많이 합니다. 얘네들은 다 핵 강국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핵 확산 억지 조약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런 기술 개발하고 돌리는데 아무 제약이 없어요. 또 한 군데가 인도. 인도는 아예 가입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국제사회에서 또 하지만 인도의 위상 때문에 언터처블이고 역시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인도는 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외가 일본. 아, 일본은 옛날부터 비핵3원칙을 표방하면서 우리는 절대 핵무기는 쳐다도 안 본다라고 해갖고 일본은 이 재처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용인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물론 뭐 지금 계속 아직 30년째 짓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그런 식의 이게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절대 허용 안 해줍니다. 이거 하려고 했다가는 즉시 사찰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제재를 받죠. 아, 그러면 폐기물 문제는 해결이 안 되네요, SMR도. 뭐 미국은 뭐 할 수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SMR은 그러니까 뭐 상업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처리 비용이 이 비용 폐기물 비용 때문에 사실은 경제성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폐기물을 갖다 결국에 우리가 뭐 이렇게 재처리하지 않는 이상은 봉인을 해버려야 되는데 이 안정된 봉인 장소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 문제는 근데 아직 여전히 미지수 남아 있는데 그래도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좀 땅도 많고 재처리도 원하면 할 수 있는 국가들이 그동안은 그것도 꺼림직해서 약간 좀 주저했었는데 이제는 그거 신경 쓸 때는 아닌 것 같아. 에너지 주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요즘은 그 앞에 그 냉각 안전성만 확보되면은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미국은 그렇게 가지만 또 우리나라는 폐기물 처리가 그럼 곤란해서 쉽진 않겠네요, 우리나라에선. 우리나라는 방패장 뭐 하나 하는데도 굉장한 사회적 갈등이. 네, 사실 우리도 생기는데. SMR 기술에 있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네. 우리도 원전 기술을 많이 갖고 있고 이미 우리는 원전 오래전부터 개발했습니다. 그렇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1997년부터 스마트한 이름의 원전을 개발해갖고 지금 스마트 100메가와트짜리 이게 이미 승인까지 받은 상태예요. 올해 중반에.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에는 아마 설치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네. 우리나라는 지금 기존 원전도 이렇게 만들기 힘들고 송전선 깔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거 어디 설치하겠다고 하면 엄청난 반대가 또 있을 것 같아갖고 아마 우리나라에선 힘들고 이게 지금 사우디 수출을 계속 타진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땅 넓고 그런 좀 혹시나 있을 사고에서 굉장히 안전한 사우디야 뭐 사막 많으니까 별 문제 없잖아요. 이런 데서부터 아마 외국에서 그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설치는 안 되지만 외국 기업에 우리가 투자는 할 수 있으니까 네. 투자할 수 있는 좀 눈에 띄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 하이퍼스케일 말씀하셨고. 네네. 굉장히 하이퍼스케일러들을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뭐 일반적인 그런 클라우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뉴스케일 같은데 뉴스케일. 제가 네. 헷갈렸습니다. 뉴스케일이 아무래도 서방에서는 이 SMR 기술이 제일 앞서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인가요? 네,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이다호 랩에서 거기서 나온 기업인데요. 얘네가 지금 2022년에 미국 정부의 승인을 최초로 받았고요. 지금 뭐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처럼 얘네들도 작년까지는 되게 어려웠는데 하던 프로젝트도 많이 낮아빠지고 그럼에도 지금 같은 분위기면은 뭐 한 2030년대 초반 그 정도에는 미국에서도 이제 상업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사실 이 SMR은 지금 2030년. 네, 사실 SMR 기술은 러시아랑 중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네. 러시아나 중국은 이미 가동되고 있는 네네네. SMR도 있긴 한데 우리가 그쪽은 기업은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네. 서방 기업들은 이 뉴스케일을 필두로 해서 근데 테라파워도 많이 하고 있긴 테라파워, 합니다만 빌 테라파워는 게이츠. 빌 게이츠가 걔네들은 아직 비상장 기업이라서 네. 투자하기가 좀 곤란하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기업들 갖다가 우리 쭉 한번 보시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최승병 박사님하고 또 굉장히 깊이 있는 원자력 이야기, 소형 모듈 원자력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중국 러시아 이야기 굉장히 흥미로운데 다음번에 한번 다시 다뤄주세요. 중국과 러시아는 왜 원자력이 그렇습니다. 강하고 그게 어떻게 핵무기로까지 이어지고 그랬는지 이 이야기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 같아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만. 지금 전 세계의 이 에너지 안보와 그 관점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굴기도 네네네. 저희가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볼 소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네, 내일도 어김없이 찾아뵈니까 11시에 접속해서 같이 즐겨주시고요. 오늘 최승병 박사님과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